그해 9월, 릴라의 삶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나는 이스키아 섬에서 니노와 사랑에 빠지고 그의 아버지의 입술과 손에 더럽혀진 몸으로 돌아왔다. 내면에 남아있는 달콤함과 끔찍함이 뒤섞인 감정 때문에 밤낮으로 울며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미처 내 감정에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니노의 목소리와 그의 아버지의 콧수염이 남긴 불쾌한 느낌을 옆에 제쳐두었다. 이스키아 섬은 희미해져서 내 머릿속 한구석에 있는 은밀한 곳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릴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내 모든 마음을 내주었다. 오픈카를 타고 그 경이로운 드라이브를 한 후 사흘 동안 릴라는 장을 본다는 핑계로 스테파노의 식료품점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내게 함께 가달라고 했다. 나는 마르첼로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할까봐 두려워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현명한 조언자이자 계획에 동참하는 공범자로서 대외적으로 스테파노의 관심을 받는 역할이 마음에 들었다. 릴라와 나는 우리가 지극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직 어린 소녀들일 뿐이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마르첼로와 스테파노, 신발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열정적으로 논의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야겠어. 릴라가 의견을 제시하면 나는 그녀의 의견을 약간 수정했다. 아니야, 이렇게 말해봐. 릴라와 스테파노가 식료품점 계산대 뒤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알폰소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새 피누차는 짜증을 내며 손님들을 응대했고 계산대에 있는 마리아 아주머니는 최근 들어 부쩍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웃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장남을 걱정스럽게 훔쳐보았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식료품점을 오가며 나는 릴라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처음에 나는 릴라가 스테파노에게 체를로 구두방의 유일한 제품을 비싼 가격에 넘겨 아버지와 오빠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이나마 벌어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릴라가 젊은 식료품점 주인을 이용해 마르첼로를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대한 확신이 들자 릴라에게 직접 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릴라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마르첼로를 좋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혐오스러운 인간이야. 그럼 마르첼로를 집에서 쫓아버리기 위해 스테파노와 약혼할 수도 있단 말이야? 릴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다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 논의의 최종 목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릴라의 인생에서 마르첼로를 내쫓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우리 계획을 중심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정도였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놓아두거나 필요할 때 약간 조율을 했을 뿐이었다. 적어도 나와 릴라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언제나 스테파노였다. 정확하게 사흘 후 그는 약속대로 구두방에 가서 치수도 맞지 않는 신발을 샀다.
체룰로 부자는 10,000리라까지 흥정할 심산으로 자신 없는 태도로 25,000리라를 요구했다. 스테파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기에 릴라의 그림에 대한 가격으로 20,000리라를 더 지불했다. 그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 액자에 넣고 싶다고 했다. 액자에 넣는다고? 리노가 물었다. 그래. 화가의 그림처럼? 응. 동생한테 그림도 사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럼.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후에 다시 구두방의 모습을 드러낸 스테파노는 페르난도 아저씨와 리노에게 근처 건물을 임대해 놓았다고 했다. 우선은 임대만 해놓았어요. 그가 말했다. 가게를 확장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체를로 집안에서는 스테파노의 말을 두고 오랜 논의가 벌어졌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했다. 확장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기색이 안 보이자 결국 릴라가 나섰다. 구두방을 체룰로 구두를 만드는 제작소로 만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돈은? 리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테파노가 대줄 거예요. 너한테 그렇게 말하든? 페르난도 아저씨가 금세 긴장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눈치야 아주머니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 아버지랑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릴라가 아버지와 오빠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제화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지? 이번에 직접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안 팔리면? 그럼 할 수 없죠. 며칠 동안 가족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다. 마르첼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저녁 8시 30분이었지만 저녁상은 준비되지 않았다. 릴라네 식구들이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르첼로는 멜리나와 아다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남겨져 있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기뻐한 것은 당연히 리노였다. 그는 기운을 되찾았다. 얼굴에 화색이 돌며 명랑해졌다. 한때 솔라라 형제와 친구로 지냈던 것처럼 이제는 스테파노와 알폰소와 피누차의 친구가 되려고 했다. 마리아 아주머니와도 친하게 지냈다. 결국 페르난도 아저씨까지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스테파노가 구두방을 찾았다. 짧은 토론 끝에 스테파노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체룰로 부자는 릴라가 그린 다른 디자인의 신발 제작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 신발을 팔아서 생기는 이유는 반씩 나누기로 했다. 스테파노는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부자의 눈앞에 하나씩 내밀었다. 이 모델과 이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어주세요. 스테파노가 말했다. 지난번처럼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딸은 여자아이고 리노는 아직 기술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네. 페르난도 아저씨가 쑥스러워하며 변명했다. 스테파노는 정중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리나는 내버려 두세요. 직원을 두셔야 할 거예요. 돈은 누가 내고? 페르난도 아저씨가 물었다. 그것도 제가 내지요. 기준에 맞게 알아서 2-3명 정도 뽑으세요. 페르난도는
직원까지 채용하게 된다는 생각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혀가 풀려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했다. 리노는 이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스테파노에게 훌륭한 아버지에게 사업을 너무나도 잘 배웠다고 칭찬을 퍼부었다. 과거 카소리아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또 자신의 실수는 손이 야물지 못하고 고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눈치아 아주머니와 결혼한 것이라고도 했다. 눈치아 아주머니 말고 그의 첫사랑이자 부지런한 일꾼이었던 이네스와 결혼을 했다면 훨씬 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캄파닐라에 있는 가게들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지역 전시회에 출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자신도 멋지고 완벽한 디자인을 생각해 둔 것이 있으니 스테파노가 릴라의 어처구니 없는 디자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자신의 모델로 구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자신이 만드는 신발들이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것이라고 했다. 스테파노는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서는 페르난도 아저씨에게 우선은 릴라의 디자인과 똑같은 신발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리노는 스테파노에게서 릴라가 그린 그림을 받아들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약간 빈정대는 어조로 말했다. 액자에 넣으면 어디에 걸 거야? 여기 작업장 안에. 리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페르난도 아저씨는 그새 기분이 가라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애가 이 모든 일에 동의를 한 거야? 리노가 물었다. 스테파노가 미소 지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는 당당한 태도로 페르난도 아저씨와 악수를 하고는 문 쪽으로 향했다. 리노는 스테파노를 배웅하다가 걱정을 참지 못하고 빨간색 오픈카를 향해 걸어가는 식료품점 주인의 등에 대고 가게 문턱에서 소리쳤다. 신발 상표는 체룰로야. 절대로 바꿀 수 없어. 스테파노는 돌아보지도 않고 손짓을 해보였다. 체룰로 집안의 여인이 만들었으니 체룰로라는 이름을 써야겠지. 그날 저녁 파스칼레와 안토니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리노가 마르첼로에게 말했다. 마르첼로, 스테파노의 새 차 봤어? 마르첼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슬픔에 잠겨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리노는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어 보이고는 명랑하게 말했다. 스테파노가 우리 신발을 45,000 리라를 주고 산 것 알아? 그 자식은 갖다 버릴 만큼 돈이 많나 보지? 멜리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르첼로가 한 말 때문인지 텔레비전 방송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리노는 매일 저녁 마르첼로의 성질을 돋을 만한 말을 하나씩 찾아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 마르첼로가 눈치아 아주머니의 변함없는 환대를 받으면서 모습을 나타내면 릴라는 피곤하다며 자러 가버렸다. 하루는 마르첼로가 잔뜩 풀이 죽어서 눈치아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따님이 제가 오자마자 자러 가버리면 제가 뭐하러 오겠어요? 마르첼로는 눈치아 아주머니가 그를 위로하고
릴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눈치의 아주머니는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르첼로가 투덜거렸다. 따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요? 그럴 리가. 스테파노네 가게로 장을 보러 가던데. 거기가 아니면 어디에서 장을 볼 수 있겠나? 마르첼로는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다. 따님이 식료품점 주인 녀석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봤대요. 그 자리에는 레누차도 있지 않았나? 스테파노는 수인의 딸아이를 좋아한다네. 그 애는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따님에게 레누차와 같이 다니지 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니. 나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릴라에게 마르첼로의 요청을 전해 들은 나는 완전히 스테파노의 편으로 돌아섰고 그의 신중한 태도와 침착한 결단력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부자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린 시절 꿈꿔왔던 부의 의미가 다시 한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아씨들 같은 책을 출판해 부와 명성을 얻고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금화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들고 행렬을 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에 쌓아둘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를 확고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소중한 사람들이 경계의 해체를 막아줄 시멘트 같은 돈의 이미지는 아직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구체성과 일상적인 행동, 그리고 협상이었다. 사춘기 시절 부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신발 같은 어린 시절의 공상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귀족처럼 돈을 쓰고 싶어하는 리노의 광폭한 욕구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부는 환심을 얻으려고 텔레비전, 파스타, 반지를 사는 마르첼로에 의해서도 나타났고 온갖 종류의 햄을 팔고 빨간색 오픈카를 가지고 있으며 45,000 리라쯤이야 푼돈이라는 듯이 돈을 쓰고 릴라의 그림을 액자에 넣고 치즈 같은 식료품 말고도 신발을 팔기 위해 자재비와 인건비에 투자하고 자신이야말로 동네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스테파노에 의해서도 체현되었다. 부라는 것은 생활 속에 이미 내포된 것이다. 거기에는 영광도 화려함도 없었다. 게다가 부자잖아? 릴라가 내 말을 따라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릴라가 덧붙였다. 하지만 착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 나는 즉시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가 덧붙인 두 가지는 마르첼로에게는 없는 미덕이었고 내가 스테파노의 편에 서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릴라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린 시절의 상상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릴라와 내가 둘이서만 오붓하게 작은 아씨들 같은 책을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성과 보물상자는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부는 스테파노로 형상화되어 기름에 찌든 가운을 입은 젊은 청년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부는 스테파노의 용모와 체취와 목소리를 취하여 성격 좋고 호감 가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돈 아킬레의 장남 모습을 갖추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예전에 내 혀를 찌르려고 한 적도 있잖아. 어렸을 때잖아. 릴라는 이때까지 내가 들어온 말 중에 가장 부드럽고 감성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나는 릴라가 스테파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릴라의 말에 의해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들의 교회에 합세했다. 그 일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았다. 우리 둘, 아니 우리 셋은 사람들과 감정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모의했다. 이렇게 해서 구두방 옆 건물에 인부들이 오더니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구두방은 새로운 모양새를 갖추어 나갔다. 근처에 있는 멜리토에서 견습생이 3명 왔는데 어찌나 말이 없는지 밤벙어리 같았다. 한쪽 구석에서는 구두 밑창 수선을 했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페르난도 아저씨가 작업대와 선반, 연장, 치수에 따른 목재 모형 등을 정리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갑작스레 힘이 나서 해야 할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 적의와 불만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온 깡마른 남자에게서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첫날, 스테파노가 모습을 나타냈다. 소포 포장지에 쌓인 상자를 들고 있었다. 모두들 감찰관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페르난도 아저씨까지. 스테파노는 소포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똑같은 크기로 만든 갈색 액자가 꽤 많이 들어있었다. 릴라의 공책에서 찢어낸 종이가 유리 안에 값비싼 유물이라도 되는 양 넣어져 있었다. 페르난도 아저씨에게 벽에 액자를 걸어도 될지 묻자 아저씨는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다. 스테파노는 리노와 견습생들에게 벽에 못을 박아달라고 했다. 액자를 다 걸자 스테파노는 새 견습생에게 나가서 커피라도 사 마시라고 몇 푼을 쥐어주면서 내보냈다. 구두빵집 부자와만 남게 된 스테파노는 릴라와 결혼하고 싶다고 선포했다. 참기 힘든 침묵이 흘렀다. 리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페르난도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보게나, 리나는 마르첼로와 약혼한 사이일세. 따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린가? 리노가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사실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얼간이를 집에 오게 허락하는 거지. 리나는 그를 원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페르난도 아저씨는 못마땅한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식료품점 주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냥하게 말했다. 사업까지 함께 시작했으니 괜히 서로 피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따님에게 결정권을 주세요. 리나가 마르첼로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깨끗이 포기하겠어요. 하지만 저를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게 따님을 주셔야 합니다. 자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겐가? 페르난도 아저씨가 말했다. 하지만 어투는 누그러져 있었고
이미 포기한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요. 따님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 딸의 행복은 내가 알아. 네. 하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리나 자신이겠죠. 여기까지 말을 마친 스테파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릴라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레누!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상황을 주도하고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흡족한 일인가. 그때의 팽팽한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한다. 스테파노가 릴라에게 말했다. 아버님 앞에서 물을게. 너를 아주 좋아해. 내 목숨보다 더. 나와 결혼해 줄래? 릴라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응. 페르난도 아저씨는 살짝 한숨을 쉬고는 과거 돈 아킬레에게 했듯이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마르첼로뿐만이 아니라 솔랄라 집안 사람들 모두와 대적하는 거야. 그 불쌍한 애에게는 누가 이야기를 하지? 릴라가 말했다. 제가요. 이틀 후 외출 중인 리노를 제외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릴라가 마르첼로에게 말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데리고 나가줄 수 있겠어? 마르첼로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아이스크림? 저녁도 안 먹었는데 우리 둘이만? 눈치야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도 함께 가시겠어요? 눈치야 아주머니는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다. 아니, 마르첼로. 난 괜찮아. 하지만 너무 오래 밖에 있지는 말게나. 10분 안에 다녀들 와. 네. 마르첼로가 행복해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갈 때까지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최소한 4번 정도는 했을 것이다. 마르첼로는 드디어 고대하던 순간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릴라가 자신을 받아들이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녀는 정색을 하고 또박또박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당신을 원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날 원해? 아니. 거대한 몸집에 혈색이 좋아 보이는 23세의 건장한 청년 마르첼로는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가로등에 몸을 기댔다. 정말 안 되겠어? 응.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누군데? 스테파노. 그럴 줄 알았어. 믿진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야 해. 사실이야. 둘 다 죽여버리겠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마르첼로는 가로등에서 몸을 떼고 분노에 차서 헉헉거리며 주먹진 오른손을 깨물었다. 그러기엔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당신 동생을 시켜. 아니면 아버지나 친구한테라도 부탁해. 그들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누구에게든 나부터 처리하라고 해.
내가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희 가족을 죽일 테니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건 알잖아. 가장 먼저 당신부터 해치우겠어. 마르첼로는 격노하여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참았던 흐느낌이 터져나오며 가슴을 떨었다. 그러더니 등을 돌려 가버렸다. 릴라가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누구든 텔레비전을 가지러 보내.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